오늘은 민사평의 소학부 전체 6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소학부라고 하는 것은 갈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6수는요, 이재현이 소학부라고 하는 것을 지은 뒤에 작가 민사평에게 보내요. 야, 내가 시를 보냈으니까 네가 한번 답시 써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것을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랬다가 나중에 야, 그래도 이렇게 써봐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시 가지고 대화하고 그랬던 듯 싶어요. 아무튼 간에 소학부를 지은 뒤에 작가에게 보내어 화답하라고 하여 이재현의 것을 본받아 지었다고 합니다. 고려 후기 문인인 이재현은 당시 유행하던 우리말 노래들을 칠원절구의 한시로 옮기는 소학부를 창안하였는데, 원래 악부라는 말은 중국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하고 나중에는 한시 형식으로 채집한 작품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악부라는 기관이 있었고, 그 기관에서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어떤 노래가 유행하는가, 한마디로 요즘 K-팝이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록을 한 거죠. 기록을 한 게 바로 악부다. 그래서 이재현은 그럼 우리도 악부를 짓자. 근데 그 악부가 우리 거니까 소악부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적 짧은 형식, 그 짧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칠원절구의 한시를 얘기합니다. 한시로 졌다. 그러니까는 한시이지만 우리말의 노래, 즉 고려가요와 민요의 진솔한 사연을 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민사평의 소학부 6수도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보겠습니다. 자, 1수. 자, 이쪽이 원문이겠죠? 이쪽이 원문인데 아예 건드리지도 않겠습니다. 1수 보면요, 연인을 보려는 생각이 있다면 황룡사 문 앞으로 와야 한다네. 빙설 같은 얼굴은 비록 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목소리는 어렴풋이 들을 수 있을 테니. 2수. 물거품을 물 가운데서 거두어서 거칠고 성긴 배자루에 쏟아붓는다.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모습, 세상사 허황한 것과 꼭 같네 그려. 시가 좀 이상해요. 3수 보겠습니다. 먹구름의 다리도 끊어져 더욱 위태로운데 물결이 고요한 때 은하수에 밀물이 일어나네. 이처럼 깜깜하고 깊은 밤에 진창길 미끄러운데 어디로 가려 하는가. 4수. 삼장사에 등불 켜러 갔더니 주제가 가련한 데 손을 잡네. 이 말이 만약 젊은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이것은 반드시 상좌의 수다 때문이리. 야하네요. 5수. 청실, 홍실, 초록실, 갖가지 잡색실을 어디에다 쓸까? 내가 물들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물들이니 내겐 하얀 실이 가장 좋아. 6수. 2번, 3번 정중하게 거미에게 부탁하느니 앞길을 가로질러 거미줄을 둘러쳐주오. 꽃 위의 나비가 자만하여 날 버리고 날아가거든 거미줄에 붙여놓고 지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싶소. 뭐 이게 이제 생략이 돼 있겠죠. 시가 어때요? 쭉 이어지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뚝뚝뚝뚝 끊어져요. 그러나 아마 서로 다른 고려가요 내지는 민요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참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을 보려는 생각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연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정인이에요. 본문을 보면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생각이 있다면 의도겠죠. 황룡사 문 앞으로 와야 한다네. 그럼 황룡사는요 지금도 있어요, 그죠? 자, 경주에 있는 절이에요. 자, 근데 그 절에 와야 한다는 것은 이 연인이 승려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연인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빙설 같은 얼굴이에요. 빙설 같은 얼굴을 통해서 연인의 모습 전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이제 연인 전체니까 대유법이면서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제는 보통 이 노래가 일수가 어디서 왔는지를 짐작하는 근거로 삼곤 합니다. 비록 보지는 못하더라도 비록 부사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사랑을 외면하는 님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옵니다. 왜 외면을 할까요? 그거는 승려잖아요. 스님인데 그러면 외면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목소리는 나무 아미타불 하는 그래도 목소리는 그래도는요 화자의 기대감이 나타나죠. 그래도 뭐뭐 있을 테니 목소리는 들을 수 있을 테니 라고 해서 님에 대한 화자의 연정, 그 연정이 은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품은 후전진작을 원래의 노래로 추정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근거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얼굴이에요. 얼굴이 뭐라고 되냐면 빙설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용안이에요. 용안이라는 말은 우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임금에게 사용하는 말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간적 배경은 절로 설정되어 있지만은 이 님이 임금이지 않겠느냐. 원작에서는 설화에서는 그리고 황룡사라는 배경으로 보았을 때 황룡사가 경주에 있는 절이라는 점에서는 경주 지역에서 불려지던 소교를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은 유래는 이렇다고 보고 자, 내용으로 갑시다. 내용은요. 화자는 여성화자예요. 여성화자는 여성화자인데 님이 누굽니까? 절의 스님으로 돼 있죠. 황룡사의 스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여성화자는 사회적 규범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님이 문제네. 님은 화자의 사랑을 외면한 채 불도의 세계로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환장하지. 그러한 상황에서 절망감에 빠져있는 화자는 절망감에 포기할 만도 하지만 젊은 앞을 기웃거리며 목소리라도 들으려는 그래도 뭐뭐이련만이라고 하는 가냘픈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는 이별의 상황에 처한 화자의 모습을 통해 격정과 슬픔, 안타까움과 설레임이라는 미묘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수로 가겠습니다. 이 시가 난 제일 어렵더라고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해. 물거품을 물 가운데서 거두어서 물거품의 거품과 같은 거죠. 어떤 잡을 수 없는 허황된 것이죠. 자, 이 물거품을 물 가운데서 거두어서 거칠고 듬성듬성한 배자루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줄줄줄 흘러내리겠죠. 근데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모습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외적 상황에 대한 묘사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일종의 역설적인 묘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세상사가 허황스럽다. 마치 배자루에 물 담아오는 행위와 같다. 라고 함으로써 인간사에 대한 환멸과 허물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원래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인지를 추정하기가 어려운 작품이고요.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매우 어떻다? 냉소적인 어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에서 세상사가 허황하다라고 함으로써 잡을 수도 없는 물거품을 거두어서 성근 배주머니에 담아 둘러매고 온다는 표현은 발상에 참신함을 준다. 그리고 소재라든가 어떤 내용 구성 자체가 매우 소박하기 때문에 민요에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온지는 몰라요. 삼수 보겠습니다. 먹구름에 다리가 끊어져 더욱 위태로운데 물결이 고요한 때 은하수에 밀물이 일어나네. 이처럼 깜깜하고 깊은
깊은 밤에, 그러고 보니까요, 달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은하수는요, 결국 매개예요. 연결하는 매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러한 다리가 먹구름에 끊어져서 위태롭고요. 은하수에는 밀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부 합치니까 뭐예요? 깜깜하고 깊은 밤이 돼버린 거예요. 됐냐, 여기까지? 그러니 상황이 매우 어때요? 위태롭고 힘들죠? 그래서 화자는 떠나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설정, 먹구름, 위태롭다, 밀물,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님을 보내기 싫어하는 화자의 감정이 적절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구와 2구는요, 매우 위태로운 상태, 어찌 본다면 풍전등화, 백척간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창길이 미끄러운데, 이때 말한 진창길은요, 님이 떠나려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 진창길을 가지고 정읍사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려 하는가라고 하는 시적 상황이죠. 이제 어디로 가려 하는가 시적 상황이면서 화자의 정서가 동시에 나타나요. 자, 이거를 두 개로 해석을 합니다. 나에게서 떠나려는 님인 거는 확실해요. 그죠? 어디로 가려고 해? 떠나는 님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님과 화자와 님과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부분, 사랑하는 부부관계,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정읍사 같은 경우는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떠나는 님을 만류하는 거예요. 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모습이다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뭐냐? 화자가 기생이야. 또는 화자가 여자가 있는 남자하고 사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본처에게 돌아가려는 님을 붙잡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설정이 가능하냐면 이 정읍사하고 연결시켜봐요. 그러면 정읍사는요 어떻습니까? 화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님이 뭐하죠? 짐 메고 오죠. 근데 이게 진창길이 있죠. 달은 여기 달님이셔 높이 떠서 멀리 비추어 주세요.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님이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면, 자, 이 삼수는 요 2번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요 다른 여인, 그죠? 이 다른 여인이 화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지마 하고 붙잡는다. 이 상황이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1번으로 보는 것, 이 상황에서 이게 떠나려고 할 때 그거를 만류하는 게 1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돌아가려는 님에 대한 만류라고 하면 이때는 모티프는 정읍사이지만 화자가 바뀌어버린 케이스다. 삼수는 화자와 님 사이에 가로놓인 위태로움과 전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병렬한 후 진창길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창길이라는 시어가 정읍사의 진대와 대응을 이룬다는 점에서 위 작품을 모티프로 한다. 정읍사를 모티프로 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창길 말고는 이게 정읍사를 모티프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왜?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죠? 자, 다만 검은 달이 끊어지고 은하수 기울어진 캄캄한 깊은 밤에 진흙이 끝없는 거리를 어디라고 나가느냐라는 내용으로 보아 말세 어지러운 환도에 굳이 출세를 위하여 나서는 남편의 모험을 만류하는 현모양처의 간곡한 심정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약간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수 보겠습니다. 3장4에 등불 켜러 갔더니 주지가 가녀린 내 손을 잡네. 이제 이거 19금이야, 그죠? 자, 등불을 켜러 간다라고 하는 건 불공을 들이러 가는 상황일 겁니다, 그죠? 주지가 가녀린 내 손을 잡는다. 가녀린 내 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화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 어떤 말이라고 한다면 주지가 가녀린 내 손을 잡았다는 말 또는 주지가 여성 화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만약
젊음 밖으로 새어 나간다면 어떤 상황의 가정이죠. 이것은 반드시 상좌의 수다 때문이리라. 이때 상좌라고 하는 것은 주지 스님 말고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스님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애꿎은 상자를 비난하는 화자예요. 이 말은요, 안 돼요, 나 도망갈래요, 이 소리가 아니죠. 나도 주지하고 사랑을 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돼버려요. 마치 일수하고 맞물리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나타나면서 사회적 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수는 삼장사의 등불을 켜러 갔다가 주지승과 육체적 사랑에 빠진 여성 화자의 감정과 태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화자의 가녀린 손을 잡는 주지의 손길에 그녀는 등불이 타오르듯 애욕의 정서가 타오르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러한 금지된 사랑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고뇌하거나 두려워하는 빛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 폭로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상자 너희 수다 때문이다 라는 화자의 말은 성적 쾌락을 탐닉하는 그녀의 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실, 홍실, 초록실, 갖가지 잡색실을 어디다가 쓸까? 내가 물들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물들이니 내겐 하얀 실이 가장 좋아. 자, 이때 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성이라고 봅시다. 여인이라고 본다면 이 여인에게 청색, 홍색, 초록색이라는 색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을 섬기기로 한 여인, 어떤 결혼한 여인, 아니면 결혼하기로 한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청실도 있고요, 홍실도 있고요, 초록실도 있고요. 그게 뭐 문제가 되나?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 있죠. 갖가지 잡색실을 어디에다 쓸까요? 뭐라고? 잡색실이에요. 잡색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색이에요? 두 개 이상의 색이 섞여 있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색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색실을 자신의 몸을 잃은, 한마디로 정절을 잃은 여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잡색이잖아. 또 한 남자를 섬겨야 하는 윤리적, 규범적 윤리에서 어긋난 여인을 얘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게 문제가 아니라 요게 문제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청실, 홍실, 초록실. 청실도 잡색, 홍실도 잡색, 초록도 잡색.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거는 전부 다 하나로 묶고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뭐냐? 하얀 실이에요. 이 하얀 실이 바로 이 나머지 것들과 이렇게 대비되는 색깔이다 라고 보면 돼. 그러면 하얀 실은 뭔데요? 하얀 실은 내가 물들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물들일 수 있는 색깔. 즉, 한 사람을 섬기고 싶을 때 내가 마음대로 섬기고자 하는 색깔 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나는 하얀색은 뭐야? 색이 어떤 결정이라고 한다면 결정되지 않은 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즉 순결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적 대상을 푸른색이든 홍색이든 초록색이든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자, 1번으로 본다면 도덕적, 윤리적이 되고요. 2번으로 본다면 상당히 능동적, 적극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얀 실이라는 것은 아녀자로서의 실절을 하지 않은 여인, 즉 정절을 지킨 여인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1번으로 본다면. 2번으로 본다면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색을 내가 정하겠다. 한마디로 어떤 천진한 젊은이를 탐하는 여인 또는 능동적 여인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어떤 시적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작품입니다. 자, 근데 이 작품은요,
안동자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안동자청은요, 고려시대 가요로 한 여자가 한 번 정절을 잃으면 잡색이 섞인 실과 같이 순결하지 못하다는 내용이랍니다. 실제로 기록은 없고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실은 그 자체로 노래의 주인공인 아녀자를 비유한 것이고, 여러 가지 색깔은 본디 하얀색의 실에 물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비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녀자는 본디 하얀색과 같은 본연의 색깔을 유지해야 되는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물든다는 것은 곧 정절을 잃은 행위로 비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안동자청은 수총각 수처녀의 사랑 노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까 그 내용, 어떤 내용? 이 내용. 자, 1번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관점, 내가 물들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물들인다 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이때는 총각을 유혹하고자 하는 여인의 어떤 적극적인 노래라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1수부터 4수까지 봤을 때 원가가 있는 경우 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원가를 모티프로 다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는 원가 안동자청이라는 게 있다 할지라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점과 그렇지 않은 관점을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이 필요한 노래는 육수가 대박입니다. 육수는요, 우의적이에요.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적이고요. 동물들에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2번, 3번 정중하게 거미에게 부탁하노니 앞길을 가로질러 미리 거미줄을 쳐주세요. 2번, 3번 정중하게, 어떤 화자의 간곡함이죠. 거미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거미가 청자예요. 의인화가 돼 있는 거죠. 이거죠. 앞길을 가로질러 거미줄을 쳐주세요. 이 거미줄은요, 뒤에 나오는 나비가 공경에 빠지게 하는 수단이고요. 거미줄을 쳐달라는 게 화자의 요구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이유가 나오거든요. 꽃 위에 있는 나비가 자만하여 날 버리고 날아가거든.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꽃이라고 하는 건 다른 여인이에요. 그다음 나비는 임이 되겠네요. 날 버리고 날아가거든. 상황의 가정이죠. 거미줄에 붙여놓고 그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요구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그죠? 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수부터 6수까지가 이순가 인생무상 허무감을 나타낸 거 말고는 전부 다 사랑 노래하고 비슷하네. 그죠? 6수는 월정화라고 하는 이야기, 노래를 원가로 추정을 합니다. 월정화는 뭐냐? 진주의 기생이었는데 위제만이라는 사록 관리가 그녀에게 미혹이 되어 완전히 빠져서 부인으로 하여금 근심하고 성내게 하다가 죽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인, 그 마을 사람들이 이를 불쌍히 여겨 부인이 살아있을 때 친애하지 않은 것, 누가? 위제만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돌려서 말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노래가, 이 거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풍자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작품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연인에게 냉대받는 여인의 원망 어린 호소이다. 그러니까는 결국 뭐야? 여기서 꽃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월정화가 되겠고요. 나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위제만이 되는 거죠. 그럼 화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미에게 부탁을 하는 화자는 위제만의 부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요에도 있다는 거예요. 거미요 내지는 거미 노래라고 불리는 민요가 있어요. 나비야 나비야 범나비야 춘추단장 하지 마라 원수년의 왕거미가 줄을 치고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비는 뭐겠어요? 님이죠. 그러면 왕거미는 뭐예요?
이거는 여인이 되겠죠. 오케이? 어떻게? 원수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미가 뭐가 되는 거야? 여인이 되는 거예요. 화자는 범나비에게 곱게 단장하지 말라며 원수년의 왕거미가 줄을 치고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화자가 거미에게 부탁을 한다면 여기는 거미가 이제는 못된 놈이 되는 거네. 화자는 왕거미에게 원수년이라고 지칭을 함으로써 범나비보다 원거미에게 분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비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니죠. 단장을 하고 나가는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왕거미를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군요. 이렇게 육수는요, 미녀와의 관련성이 매우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고요. 칠한율시예요. 전체적으로는 직서적입니다. 그 다음에 육수는 비유적이에요. 남녀 간의 관계 및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각 수의 원가가 존재하며 이것을 한역한 걸로 봅니다. 그러나 모든 수가 원가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확정적인 거는요. 자, 이게 원가야 라고 하는 건 4수하고 5수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추정이에요. 추정. 이라고 보는데 1수는요. 후전진작, 용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충렬함과 연결된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2수는요. 아예 추정조차 못하고 있죠. 미녀를 한역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3수는요. 정읍사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가두진이라고 하는 걸 통해 진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하고 유사하다라고 해서 정읍사를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수는요. 쌍화점, 악장가사의 쌍화점 이연을 한역한 걸로 완벽하게 나오고요. 문헌도 있어요. 그 다음에 5수는요. 안동자청의 내용과 유사해요. 그래서 5수는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확정했어요. 자, 육수는 이거는 월정화이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요거의 확정, 그 다음에 요게 추정, 그리고 이건 아예 추정도 불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6수 가운데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건 4수하고 5수입니다. 4수는 3장으로 해설이 있고 또 쌍화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5수는 안동자청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게 1수하고 6수입니다. 그래서 1수는 후전진작, 그 다음에 6수는 월정화입니다. 그 다음에 추정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2수하고 3수를 봅니다. 그러나 3수는 정읍사하고 유사하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문제는 진액창길 요것만 정읍사지 나머지는 정읍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추정 불가로 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정읍사 아니겠니? 라고도 해요.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는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감안을 하도록 합시다. 근데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은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뭐라? 지문으로 이 소학부가 나온 다음에 박스 보기로 이 원가가 제시가 되고 이 두 개를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민사평의 소학부 전체 6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